안녕하세요. 공간구조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소설 속 내용은 산업화가 난장이 일가의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공간을 침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공간구조는 산업화가 공간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의 공간이 침범되고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의 변화가 이번에만 일어난 것일까요? 알고 계실 테지만 아주 오랜 과거에서부터 전염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물음들의 하나의 지도로 인간의 삶에서의 공간은 도대체 어떤 의의를 지녔기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걸까요? 이러한 물음들의 하나의 지도로서 저희 공간 구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쏘아올린 큰 공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세시대 전염병이 불러온 공간의 변화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대 공간의 변화를, 세 번째로는 가상 공간의 변화를, 마지막으로는 가상 공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전염병이 변화시킨 공간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 한센병, 콜레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세기 전염병 패스트는 유럽 전역을 휩습니다. 패스트가 발생한 지역은 봉쇄되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자가격리처럼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무려 40일 동안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세분화된 구역에 갇힌 사람들은 창가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생존 신고를 해야만 했고 자유롭고 자치적이었던 유럽 도시는 폐쇄되고 분할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번째, 한센병은 패스트와 다르게 매우 낮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배제의 공간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센병 환자 분리수용소 소록도가 있습니다. 분리된 자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지어지는 존재로 낙인되었는데요. 여기에서의 소록도라는 섬은 하나의 헤테로토피아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테로토피아란 미셸 푸코가 정의한 개념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질적 세계들이 공존하는 장소, 즉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의미합니다. 헤테로토피아는 정원의 깊숙한 곳이나 다락방 등과 같이 긍정적인 헤테로토피아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감옥이나 혹은 병원과 같이 부정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헤테로토피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섬 자체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섬 라퓨타나 혹은 영화 아바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토피아적 이상향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분리수용소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억압과 차별이 모순적으로 결합되었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률이 50%에 이르렀던 콜레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런던의 한 의사는 콜레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환자의 활동 반경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감염지도였습니다. 건물마다 몇 명의 환자가 나타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초기의 코로나 맵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도는 바빌로니아 지도, 티오 지도처럼 세계 이해의 표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처럼 실용적 목적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콜레라의 감염 지도는 전염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의학 체계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상하수도 시설을 배치하고 발전시키면서 콜레라 사망자 수의 감소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염병으로부터의 변화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전염병은 공간 변화의 신호탄으로서 작용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예전과 비슷한 공간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과 비슷한 공간적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간, 격리시설이 생겨납니다. 모든 환자들을 격리시설에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패스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집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하기에 이를 수용할 만큼의 집의 면적은 증가하고 테라스와 발코니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공간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교나 종교 건물에서의 집합이 금지되고 이곳들의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흑사병을 기점으로 중세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던 것처럼 현재도 종교나 교육의 권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차량을 이용해 감염의 우려 없이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도시 곳곳에서 전염병 사태를 자각시키고 치료기관인 병원과의 분리를 통해 장소를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온라인 가상 공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 지속할 수 있게 되어서 현실 공간에서의 우리의 삶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굳이 학교 근처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동의 자유를 얻게 되어 주중에 여행이나 답사를 가는 등 개인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직장 및 문화시설인데 직장 업무 및 각종 문화생활이 온라인화되면서 지방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 수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 생성의 기반으로 작용했다면 현재는 오히려 지방으로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은님, 혹시 소은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완전한 지역 균형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도시만의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완벽한 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경쟁력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도시가 완전히 분화되지는 않지만 시공간적 대학이 사라지면서 현재의 도시포화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현실 공간에서는 과거와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적, 기술적 발전으로 과거와는 다른 코로나 시대만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2의 공간, 가상 공간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의 많은 기능들을 온라인에 대체함에 따라 최근 가상 공간 역시 급격한 발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나타난 가상 공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는 우선 코로나19 이전의 가상 공간의 특징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 공간은 각각의 서비스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정보 검색 및 수집은 포털에서, 사람 간 소통은 SNS에서, 오락은 게임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상 공간의 역할과 기능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 기능이 필요할 때만 이에 접속하고 그 기능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가상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가상 공간은 수동적이고 획일적이었습니다. 가상 공간의 이용자는 설계자가 의도한 목적대로만 콘텐츠를 소비했습니다. 간혹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자가 가상 공간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자본가들이 상업적 논리에 따라 인기 있는 플랫폼만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가상 공간의 외형이 획일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어떤 공격과 방어를 취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가 알고리즘으로 정해져 있고 대형 게임 업체들이 성공을 거둔 게임 장르만을 재생산하여 게임이 서로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상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의 가상 공간은 이전과 대비되어 기능 통합적, 쌍방향적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으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진행하는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을 보완하는 세컨드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현실 공간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포스트 공간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과거의 가상 공간이 지니지 못했던 두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메타버스는 참여자들에 의해 확장되어 나가며 누구나 콘텐츠의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능동적으로 나서 같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판을 깔고 콘텐츠를 취향대로 소비, 생산, 확산합니다. 즉 메타버스에서 소비자는 세계를 구축하는 창작자이자 이용자이며 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상 공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는 일상의 연장선입니다. 더 이상 현실 공간은 이성적 공간, 가상 공간은 상상의 공간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예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들이 메타버스로 편입됨에 따라 사람들은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대리인 아바타를 사용하여 현실 공간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로 방탄소년단은 포트나이트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였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동물의 숲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의 확장으로 인식되고 가상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들도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가상 공간은 단순한 온라인 공간을 넘어 가상과 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초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경험을 확장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양면성이 있듯 메타버스도 그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불러올 부정적 영향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가상 공간이 개인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 갈등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 공간이 발전하면서 물리적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같은 곳에 존재한다는 측면을 넘어 정서적 상호작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상 공간의 익명성은 실제감을 결여시킵니다. 대신 가상 공간에서의 정체성은 강화되어 왔습니다. 가상 공간의 필터워의 특성은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자신의 관점과 대치되는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과 같은 입장의 정보만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반향실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상 공간의 공동체는 배타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자유주의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신의 저서에서 정체성이 과대화되면 나라가 세대별, 성별 등에 따른 공동체들로 분열되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를 통해 가상 공간의 발달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상 공간에서의 권력과 연관됩니다. 가상 공간이 발달하면서 현실 공간에서 손실된 권력은 가상 공간으로 이동했는데요. 가상 공간을 건축하는 것은 여전히 대다수가 기득권자이며, 가상 공간은 소수가 다수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파노티콘적 특성을 지닙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미국 국가안보국 폭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 전직 국가안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보통신본부 등의 정보기관들이 프리즘이라는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8년 전에 이러한 가상 공간의 범세계적인 악용으로 미루어 볼 때 미래에는 더욱 편중될 가상 공간의 권력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물리적인 헤테로토피아 조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존재하면서도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예시로 뉴욕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이를 둘러싸고 있는 고층 건물들과 매우 이질적인 센트럴파크는 도시인들의 안식처와 사회통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슷한 장소로는 경의선 숲길이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길의 형식으로 접촉면을 넓혀 좁은 서울 도심의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권력 악용 문제는 중립적 중재자의 필요성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 라는 미셸 푸코의 말처럼 공간에서의 권력작용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 실린 과도한 권력을 통제할 중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연합기관이나 완전히 새로운 기관의 형식을 띨 것이라고 흐릿하게나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유엔처럼 개별국가 이해관계 위에서 공익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와 권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 지점까지 국가들이 협의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시대의 전염병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갖은 전염병들이 어떻게 우리의 공간과 장소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공간은 하나의 물질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에 시대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축가 유현진 교수님의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스트 코로나 세대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공간과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발표에 참고한 문헌과 자료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팀 자정진 악동들입니다. 저는 김재민. 이마린, 박내연, 안유현, 최민준입니다. 저희는 악동이라는 이름이 아직 미숙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지만 틀에서 벗어나 그 밖에서 탐구하며 성장하는 저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미숙하지만 방황하고 성장하며 만든 발표를 곱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예술은? 입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예술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예술하면 바로 연상되는 예술부터 이처럼 도통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술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술을 예술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겠습니까? 이 작품은 현대 예술의 대가 게르하르트 리터의 Blood Red Mirror라는 작품입니다. 저희는 본교의 자유정의 진리 발표 시간에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Blood Red Mirror를 아무 설명 없이 제시하고 이를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 학우분들의 수와 이 작품과 관련된 설명을 해준 뒤에 이를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 학우분들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작품을 예술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그저 작품, 창작자에 대한 설명만을 했을 뿐인데 이처럼 이를 작품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 하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지식, 경험, 가치관이 다르기에 예술로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Blood Red Mirror를 창작한 작가 게르하르트 리터는 서독 출신의 사람으로 나치 독일과 분단 독일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작가는 Blood Red Mirror라는 자기 반성적 매체인 거울을 피와 같은 검붉은색으로 뒤덮음으로써 자신의 끔찍한 과거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상자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지니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저희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이처럼 생각에 변함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는 작품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제공되었을지라도 각자의 가치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저희는 개인의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에 예술에 대한 견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아니 얘들은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해놓고 도대체 왜 예술의 정의의 주관성에 대해 설명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자유정의 진리 6강 글쓰기 과제에서 사용한 미론, 의도주의, 아방가르드, 수용미학, 예술 제도론을 통해 예술의 정의와 방향성이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론의 경우 플라톤에 의해 형성된 이론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술은 이데아, 완벽한 세계의 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불완전한 현실계에는 이와 정확히 똑같은 미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아름다운 사물들은 이러한 미를 감각적으로가 아닌 개념적으로 우리 수용자들에게 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론에서 말하는 예술의 정의를 통해 저희는 미론이 제시하는 예술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 미를 표현해야 하되 그 미는 감각적인 미가 아닌 개념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도주의는 예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전적으로 창작자에 의해 결정되며 그에 부차적으로 수용자의 해석으로 인해 의의가 생겨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의도주의는 예술은 전적으로 창작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수용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창작자의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아방가르드는 19세기의 유행에서 현대 예술에 큰 영향을 끼친 기조로 예술은 실험적, 급진적이어야 하며 규범, 현상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미학은 작품의 생산은 창작자에 의해 발생할지라도 예술은 수용자, 즉 관찰자의 수용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용미학은 예술은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제도로는 예술은 인공적인 인간의 손을 거친 사물의 조건을 갖췄는가?
관습적 기준에 따라 대상이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수여받았는가? 라는 두 조건에 만족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술은 창작부터 수용까지 철저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며 창작자는 관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예술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의는 주관적인 것에 따라 정의로부터 나오는 방향성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술의 방향성을 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잠시만 저희의 토론, 쇼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김한인 씨부터 시작해서 안유연, 저, 박내연, 최민주 씨 순서로 입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은 흔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행동 등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의도주의에서는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창작자의 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주의를 통해 예술을 이해해 보았을 때 그 과정과 의미를 더욱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문학작품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작가의 배경을 살펴보는 이유도 창작자의 의도가 그 작품 자체와 그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자의 새로운 해석뿐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이나 표현법을 통해 해석하였을 때 작가의 본래 의도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예술이라고 볼 수 없는지 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작품의 의미에는 작가의 의도만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작가의 의도가 중요치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도만을 예술의 주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감상자의 해석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작품의 완성은 독자의 수용이라는 형식의 소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술을 시작하는 주체는 창작자 아닌가요? 그렇게 수용에 초점을 두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수용자의 입맛에 맞추어 예술이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의도주의와 수용주의는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군요. 이러한 수용자나 창작자의 관점에 맞춰 예술을 논하자면 끝도 없고 타협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인공성과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 수여라는 이 두 조건을 갖춘 대상만을 예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술은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렇게 예술은 인공성의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예술의 목적이 영감의 수요라는 것을 고려하면 작품이 관습적 기준에 따라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수여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 수여를 도대체 누가 한다는 것인가요? 이러한 인공성과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만 주어진다면 정말 아무거나 예술이라고 하자고 합의한다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술이 실생활에서 유리되어 있다는 것, 예술의 여러 기능 중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전 정신이나 실험 정신이 결여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와 거리감 있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 초 아방가르드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무기능성과 실생활에서 유리된 예술 제도를 비판하며 예술을 실생활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변기에 서명을 해 미술관에 보낸 건 창조자로서의 예술가와 미술관이라는 제도를 조롱하려던 것이었으나 오늘날 그 병기가 가장 유명한 미술작품이 되었다는 상황은 그 실패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입론하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미로는 고대 플라톤 시대부터 현재 시대까지 예술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개념이 아름다움이고 이를 다루는 것이 예술의 본 목적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저는 예술의 아름다운 것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답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예술이었던 것이 예술이 아니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예술의 예술이라 자격을 하면 부여하는 병기가 것은 가장 누구라도 유명한 떠오르는 예술 대상이 작품이 아닙니다. 되었다는 것은 예술은 하지만 그것을 미는 유현 씨, 만약 창작자가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의도를 표출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창작자에게는 수용자들의 해석보다는 자신의 의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린 씨,
만약 소련 시대에 전체주의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작품을 보고 그 속에서 전체주의의 거짓된 허상이 아니라 전체주의의 냉혹함을 읽어내고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면은 창작자의 의도보다는 수용자의 해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내연 씨, 르네상스 시대에 창작된 수많은 작품들과 같이 실생활과는 유리한 주제를 갖는 작품들을 예술이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민준 씨, 할인 씨께 드렸던 예시처럼 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수용자에게 미를 볼 때와 비슷한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술 제도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술을 바라보는데 단 하나의 올바른 관점이 존재해야만 할까요? 만약 그 답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관점에서 답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답은 정답이 아닌 걸까요? 저희는 여기에서 예술의 방향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예술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발표 준비를 하며 논의하고 조사해본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를 듣는 청중분들도 저희와 함께 논의해본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예술 정의의 다양성과 그 방향성의 의견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기준까지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과 이에 대해 누가 이상하고 누가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예술의 정의와 방향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약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 첫 부분에서 예술 정의의 다양성을 소개드린 이유도 무조건 예술의 기준을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는 것이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인간 개인의 생각과 같은 다양한 색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이자 수용자, 어쩌면 작품을 창작한 창작자에게까지 영감을 주는 매체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예술의 방향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저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앞으로 예술에 대해 펼쳐질 다양한 견해들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술로 인정하기 어려운 예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바로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좋은 곳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작품이 얼마나 난해하던 사회와 자연이 얼마나 잔혹한지 보여주던 정말로 우리가 사는 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해준다면 그 작품을 그 해석을 충분히 예술로서 인정해주고 그것이 설령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술은? 여러분의 예술은? 여러분의 예술은? 여러분의 예술은? 여러분의 예술은? 어떤 예술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 자료 출처고 이제 다음이 저희 이미지 출처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정의를 추구하는 고려대학교 진리맛 자유정의. 네, 구원진, 김민우, 박채연, 이정민입니다. 저희 구호가 잘 안 맞죠? 그렇지만 저희의 팀워크는 누구보다 찰떡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미래보고서 우리의 내일은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자의식을 가진다면 부여될 법적 지위에 대해서 다루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과 미래의 예측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루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도입부분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발표할 이정민입니다. 먼저 도입부분으로서 탐구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알고리즘은 인간이 직접 입력하여 작동했던 과거와 달리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기에 앞으로 변화할 미래를 더욱더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저희도의 탐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독자적 알고리즘 체계를 가진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소피아라는 인공지능이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며 유럽연합의회에서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현행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은 물건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할 능력과 가능성을 고려하면 물건 이상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법 인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3가지 정도의 지위가 있는데요. 자연인 자격, 제3인인 전자인 자격, 그리고 법인 자격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부여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에 각 지위에 따른 반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자연인만이 법인격을 가질 수 있고 인격의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일반 의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전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실존하는 자연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권리 부여에 대한 제고와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AI의 발전에 따른 미래 모습, 그중 개인적 차원에 관하여 발표할 김민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을까 봐 공포를 느낍니다. 과연 AI는 인간의 가치를 따라잡고 또 넘어서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인간의 가치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주 먼 옛날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은 원하는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이라고 말했죠. 어쩌면 누군가는 경제적 능력 혹은 지적인 능력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남긴 데카르트도 있었죠. 이 밖에도 역사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이 인류의 가치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는 이 가치들을 모두 따라잡고 있을까요? 현재 AI의 노동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계 한 대가 같은 시간에 수백 명분의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죠. 계산기와 같은 단순 계산 능력은 이미 기계가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바둑까지도 AI가 인간을 앞서고 있죠. 실제로 현재 AI의 직접 회로는 인간의 생물학적 회로보다 100만 배 이상이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창조적 능력만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닐까요? 데이터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능력은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요즘 AI는 정말 다 합니다. 이는 AI가 쓴 소설 바나나인데요. 인간의 감성을 담배꽁초에 비유하여 참신하게 나타내고 있죠. 또한 AI가 트로트를 작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는 어떨까요? 인간이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어도 본인이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은 불변하지 않을까요? 잠시만 이야기에서 멀어져서 여기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소통하며 생활하죠. 그리고 인간은 타인을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타인보다 페이스북이 나를 더 잘 파악하려면 몇 개의 좋아요가 필요할까요? 직장 동료는 10개, 친구들은 70개, 가족들은 150개, 배우자는 300개가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려면 좋아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과연 가능한 말일까요? 우리는 가끔 먹고 싶지 않은 점심 메뉴를 선택하고 후회하고는 합니다. 나를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AI가 내 식습관과 기분, 습도, 환경 모두를 종합하여 딱 맞는 메뉴를 추천해준다면 어떨까요? 이때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AI가 알려주는 대로 먹고 또 자고 싸며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인간 생각의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과연 이때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며 인간의 생각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에 대해 고민을 지속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차원을 발표하게 된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문제들은요, 인종차별, 혐오, 성차별,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종차별과 혐오입니다.
이미지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이미지넷에 의하면 서양의 결혼식 사진은 결혼식으로 인식하지만 인도의 전통 결혼식 사진은 공연 예술과 의상이라는 키워드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또 니콘 카메라의 경우 눈이 작은 동양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할 때 눈을 깜빡이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물건을 손에 쥐고 있어도 백인은 단안용 기구로 인식하는 반면 흑인은 권총을 잡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AI에 의한 성차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는 스페인어 기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여성 지칭 단어를 남성형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AI 채용 프로그램은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감점, 남성 지원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사회적 문제는 알고리즘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자회사에게 유리하게 쓰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카카오티를 단순히 이용하는 일반 기사들이 카카오티 블루 소속 기사들보다 콜이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는 배차 알고리즘의 문제가 작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카카오티를 단순 이용하는 일반 택시는 승객을 태우고 있을 때도 호출이 울리기 때문에 그 호출들을 놓치면 거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카카오티 블루 소속 기사들은 승객을 태우고 있을 때 애초에 호출이 울리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 택시가 카카오티 블루 택시보다 배차 수락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소유한 자들, 이용할 수 있는 이익 단체에게 유리하게 쓰인다면, 더 나아가서 차별을 강화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사회적 파장은 굉장히 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윤리적 차원에 대해서 발표할 이정민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슈가 된 AI 자동차, AI 의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많이들 들어보셨군요. 이처럼 AI 기술이 자동차, 의료기술과 관련된 분야로 확장되면서 AI에 대한 기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AI 기술에 관한 우려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자동차나 의학기술 분야는 사람의 생명, 인권, 개인정보 등 윤리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AI 개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료기술에 적용된 AI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진단을 내리는데 인간 의사는 평균 15분, AI는 단 30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AI 의사는 인간 의사들의 오진 발생률을 줄여주고 진단 정확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I에게 자율적 의사 결정 능력을 부여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AI 오류로 인한 잘못된 치료, AI 의사의 오진 등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AI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는 의사의 잘못일까요? AI의 잘못일까요? 개발자 혹은 환자의 선택 잘못일까요? 최종 결정권은 결국 인간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 의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오진이나 AI 개발자에게도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또한 수술에 대한 결정과 환자의 의견도 반영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한 AI에 관련된 추가적인 윤리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가 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 건강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 수월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몸의 등급화로 인한 차별 문제가 있는데요. AI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보며 몸의 등급을 매겨 차별과 등급화를 유발할 수 있고 AI가 미래에 질병이 생길 사람을 예측하여 현재 건강한 사람을 잠정적인 장애인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CCTV로 인한 인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AI CCTV 도입으로 인해 범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공지능 CCTV로 인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어 초감시적이고 강압적인 사회로 이행해 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적용된 의료기술과 정보기술에 관련된 논란을 알아봤습니다. 과연 윤리적인 AI는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차원을 바탕으로 AI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발표할 구원진입니다. 경제란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충체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이 생산 분배 소비에 다양한 방식으로 AI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앞으로의 AI 발전이 경제는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인간의 행위에 대한 AI의 개입이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지닌 채로 AI와 경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AI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AI는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현재 AI가 발전하면서 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의 양 대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AI의 발전으로 자동화가 심화되며 이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는 AI로 대체되는 등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전환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AI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진 이들과 가지지 못한 이들의 격차는 심화될 것입니다. AI 개발자와 노동자 사이에는 경제적 차이 혹은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격차의 심화는 계속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AI로 이득을 보는 이는 누가 될 것이며 피해를 보는 이는 누가 될 것일까요? 혹자는 당연히 AI를 제작하는 개발자가 가장 이득을 챙기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스스로 AI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다면 이들도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미래를 예상해보자면 AI의 발전에서 AI를 총괄하는 이가 가장 이득을 얻을 것이며 대부분의 노동자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AI가 AI를 자체 제작하는 상황이 존재해도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가질, 다시 말해 총괄할 인간은 필요하며 당연히 이 부분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疑문을 던지고 경제적 차원에 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제기한 AI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6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고리즘 개발자 단체에서의 다양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한 인간의 편견이 녹아들어가지 않아야 알고리즘의 편견과 혐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 개발과 테스트 단계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사회적 약자 혐오 등의 요소가 없는지 확인과 검토를 필수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유럽연합이 AI 윤리 가이드를 작성했지만 어느 한 문화권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의 요소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차별, 혐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AI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윤리 강령을 초기 단계부터 정립하여 위반 시 업계에서 퇴출 수준의 강경한 대응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AI 개발자와 노동자 사이에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세상의 편의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지만 너무 급격한 구조 변화는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부분을 해소할 만한 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보다는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의 개발 속도에 의한 사회 구조 변화가 급격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자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는 개발 의욕을 상실하게 해 경제 성장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에 맞는 합당하고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팀워크가 정말 잘 맞는 진리맛 자유정의의 발표였습니다. 해당 발표에 대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